선고 D-2, 철야 농성부터 오체 투지까지 곳곳에선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 절망과 분노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레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정하고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파면 인용이라는 팻말을 들고 오체 투지를 한 건 조계중의 승려들입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발해 안국 사거리를 지나 집회 현장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철야 농성으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건 반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도심을 행진하다가 두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선고를 이틀 남기고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10개 부대 1만 4천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도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도 헌재 앞 안국역 일대에선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바로 보시죠. 네, 이 시각 안국역 인근이고요. 헌법재판소 부근입니다. 현재 양쪽에 경찰차가 벽을 이루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이 아래쪽으로 CCTV 아래쪽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저희가 다 담아서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차량 통행은 지금 막혔습니다. 집회가 이뤄지고 있고 헌재 인근 150m가 사실상 진공 상태가 됐다라는 경찰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선 당일에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히 경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어젯밤의 모습이고요. 네, 밤샘 농성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일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밤에는 좀 쌀쌀했거든요. 은박 담요를 뒤집어 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성치훈, 김윤영 의원님, 집회 참가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제 뭐 끝이 다가왔죠. 근데 사실 4월 4일 선고 이후에도 저는 저 집회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저는 파면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 사실 그분들은 비상계엄 있기 전부터 매주 모여서 또 집회를 하셨던 분들,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도 나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제가 찬성 쪽 집회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이 집회 문화가 많이 성숙되고 좀 많이 발전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의 집회와 다르게 새로운 젊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방식도 달라졌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도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적으로 집회가 마무리될 거라는 당연히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판으로 가면서 좀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왔던 정광훈 씨나 전한길 씨의 좀 자극적인 발언들, 선동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4월 4일 선고 이후에 좀 집회가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 저는 경찰이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인명사고가 나는 큰 불상사는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선고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감정이 고조될 것 같은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인이 지금 현재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도 다 우회하고 있고 지하철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한의 집회 참석자분들께서도 집회에 대한 자유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저희가 이 탄핵 정국이 끝났을 때 갈등을 수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부지법 난동도 있었고 여러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충돌은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각 정당 소속이시니까 윤재관 위원께서도 한 말씀 시청자들께 해주신다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오늘도 국회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공산주의자다. 이런 막말을 계속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이 막말 퍼레이드가 오늘 또 계속 됐거든요. 서천호 의원 헌재를 때려부시자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계속 이 막말에 관련돼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본인의 말을 또 스스로 뒤집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남에게는 승복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인들은 정반대의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면 이후에 국익을 다시 챙겨야 될 시기에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7년 전, 8년 전에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단 한 방울의 피가 없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했던 저력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폭력 사태가 이미 발생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주변이 지금 통제가 돼 있고 차벽으로 저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주변 건물도 옥상을 통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지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든 화면인데요. 저렇게 헌재는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쉽게 저걸 뚫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 건물, 지금 100m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150m까지 진공 상태를 넓혔다고 하고 주변 건물의 옥상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긴 의원도 한 말씀 하시죠. 저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조국혁신당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됐었을 때 그 직후에 파면 인용 시에 이제 벌어졌었던 집회와 시위 장면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결코 평화적인 집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탄기국이라고 하는 탄핵 인용을 반대하고 있었던 일부의 국민들이 이른바 버스까지 탈취해가지고 50여 차례 난간을 들이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스피커가 떨어져서 약 1명이 사망하고 결국 그 집회 때문에 4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정치의 어떤 부추김과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때려 부수자와 같은 아주 과격한 말을 하지만 그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탄핵 기각 시 그 재판부는 제2의 이완용이다.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이다라는 정말 과격한 말로써 이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해석은 분분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고 기일까지 잡힌 마당에 정치권이 해야 될 말은 이제는 자중합시다. 겸허의 결과를 기다립시다. 이젠 모두 승복합시다와 같은 화합의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집회와 시위를 더 흥분을 고조시키는 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정당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치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그 결과를 여기서 그 결과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겠죠.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한대행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저 말이 본인에겐 해당되지 않고 국민들은 차분히 받아들여라 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비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 발언 있으신 분들은 듣겠습니다. 이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승복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이른바 젊은 사람들의 밈으로 통하는 만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헌법을 잘 지키지 않는 총리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라 민심의 회초리를 세게 맞는 말로 전 통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승복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존재를 모순하는 위선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다분하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법원장, 국회, 그리고 대통령, 정파성 내지는 경향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의 정치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승복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 말에 어떤 국민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일단 4월 4일 선거 이후로 미뤄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다. 그거를 아직도 한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4월 4일 이후로 미뤄졌을 뿐이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치 본인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당당하게 지금 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1시간 1초가 지나갈수록 헌법의 가치는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4월 4일 이후에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위선자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0년 넘게 공직을 했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공직자가 저렇게 위선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안 들릴 수가 없는데요. 전 권한대행, 지금 기재부 장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자문해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본인의 투자했던 이 국채가, 미국 국채가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완전히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경제부총리가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위선도 이런 위선은 할 정도 되면 이건 범죄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자, 다른 의견이요? 예.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 자체는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긴급 상황에서 전국을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까지 지나치게 공격하시는 거는 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는 비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에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내는 건 어쩌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에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비난하신 거는 현재 이 위급한 상황에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죠. 말은 저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말에는 대단한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를 스스로 아주 가볍게 솜털만큼 더 가볍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멈춰라.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을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 기회를 스스로 지금 계속 걷어차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되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권자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지당하신 얘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 지도부에서 오늘 승복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 3주 전에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승복을 아직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주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였나요? 대담 프로그램이었죠.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승복 선언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따져보죠. 성춘 의원님. 4월 4일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승복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피청구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가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 조사도 거부하고 체포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시스템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승복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마저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결도 불복하고 있는 정당, 그런 판결에 저항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승복 메시지를 야당에게 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저희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한다고 해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파면이 되었을 때 나는 저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아마도 지지층이 동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아까도 언급해왔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그런 폭도들이 다시 한번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나와야지 야당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보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 출석을 다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충실히 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재판에 인정하겠다는 결과로 인정하겠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입장을 냈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을 날 수 있습니다. 헌재와 무슨 내통을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메시지 내는 게 아니라 헌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전 더욱 지지자들이나 다른 전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에게 요구하는 야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양 진영이 굉장히 극단화돼 있고 이 양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메시지 자체가 설득을 하려면 그럼 자기 지지층 설득하는 건 본인 정당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설득 못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설득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진정시켜야 될 의무는 공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고쳐야 된다,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는 지적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도 박홍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중량감 있는 의원께서 충분히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양 당이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강장의 열기의 기운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거론해야 될 단어가 완전히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사죄라는 단어를 얘기해야죠. 4월 4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연히 파면될 것입니다만은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그 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사죄드린다라는 얘기를 먼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승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상대를 공격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3년 동안 내내 해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극단화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신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죄, 잘못부터 먼저 국민들께 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의 머리를 두고 개고기를 팔았던 그 잘못에 대해서부터 반성하고 사죄 드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서 승복하라고 자기네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을 벌고 싶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정도로 이해하고 싶은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뒷말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선고 전에 승복하라, 결과에 어떤 결과든 승복하라 해놓고 실제로 판결 결과가 무죄로 나오니까 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은 상대에게 승복을 계속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전혀 정반대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부터 당장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염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언제부터 승복이라는 게 이 조직과 성질에 따라서 나눠지는 가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승복이라는 걸 무기 삼아가지고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승복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뭔가 초등학생 교실도 아니고 초등학생 교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승복이라는 것이 마치 뭔가 내가 허가해야 된다라는 뭔가 아주 어려운 가치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 자체가 전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이 모든 사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뭐 야당의 줄탄핵, 쌍탄핵, 통탄핵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총선에서 이겼었어야죠. 총선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의 대표를 11번이나 바꾸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모두 다 방탄하면서 무슨 총선을 이겼다고 했었던 사람이 자기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막 줄탄핵 때문에 계엄이 있었고 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합니까? 저는 굉장히 염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4일을 언급했는데 4월 4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4월 4일 이후에 우리 헌정사는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아마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문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헌재가 지적하는 우리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인 걸 양극화된 정치 진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기 대선 얘기는 아니죠. 오늘 권성동 대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과 백브리핑에서 그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잡힌 뒤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헌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은 일단 헌재 자극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표께서 적절한 메시지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분히 이제 기다려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4월 4일 11시 한 25분쯤에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문장을 국민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또 거론하면서 언급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런 헌법재판관 일일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 다 믿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 그런 떠도는 얘기들 일각에서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를 봤을 때 재판관들의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파면 선고는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똑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월 4일까지 이제 40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도 된다. 그 메시지를 대표께서 적절히 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데 계엄의 밤 그날 현직 기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한 쪽은 계엄군입니다. 영상에 찍혔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당사자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은 이어져 왔죠.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잔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이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줘봐 하나 더. 그래도 사람에겐 사용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었던 한 기자를 향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다가오자 휴대폰을 꺼내서 군인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기자를 제압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하는데요. 기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순간 극도의 공포감, 또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 지금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당사자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지용입니다. 예, 지금은 건강 괜찮으세요? 네, 당시 약간 충격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남아있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국회 출입 기자시고, 당시에 영상으로 보더라도 기자증을 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기자증을 폐용하고 있었고, CCTV 영상에서 해당 기자증이 보일 정도로 사실 누가 봐도 기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몇 명, 지금 화면으로는 한 4명 정도의 계엄군이 보이는데 몇 명 정도의 계엄군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맡은 인원은 한 4명 정도 되는데 예. 당시 현장에는 10명 가량의 특임 대원이 있었습니다. 네, 4명이 주로 저를 맡았고 주변에 다른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면 처음에 한 4명 정도로 보이는데 그 뒤에도 일부 계엄군들이 좀 가세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계엄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기억하기가 싫겠지만 좀 전해주신다면요. 어떤 폭행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시도하자 계엄군 4명 정도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어떤 설명이나 요청도 없이 제 양쪽 팔을 한 명씩 잡는 형태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 몸을 한쪽으로 90도 가량 꺾어서 중심 잃게 하면서 핸드폰을 갈취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국회 본청 벽면으로 밀어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제 한쪽 발만 이제 지면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옆에 있던 특임 대원이 그걸 보자마자 제가 딛고 있던 발을 걷어차는 형식으로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벽면에 밀어붙여진 상황에서는 양쪽 팔을 또 제지당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유일하게 들은 말이 계엄군의 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 라는 거였다면서요? 네, 제가 핸드폰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벽에 미쳐지기까지 제가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처음 제가 들은 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였습니다. 이 특임 단원이 상급자로 보이는데 옆에 있는 하급자한테 케이블 타이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곧장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요. 케이블 타이 체결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저한테 정면에 등을 대고 앉아라고 저한테 직접 지시했습니다. 직접 지시한 말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 그걸 실물로 피해 상황에서 보셨고 손을 묶으려고 했습니까? 네,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린 채로 제 손목을 케이블 타이에 가져대는 형식으로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묶이진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케이블 타이가
한번 이렇게 묶이면 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망가져서 결과적으로 해당 특임 단원이 케이블 타이를 땅에 버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예.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튀김장에 의해서 풀려났을 때는 어깨에서 팔로 내려가는 부분에 온폭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양쪽 다 격하게 제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었고 이 통증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하는데 계엄군의 폭행 당사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비무장 민간인 시민으로서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의해서 제가 폭행을 당했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그대로 묻히면 안 된다는 저는 분노와 일종의 의무감 때문에 영상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분노와 의무감이라는 말씀이 특히 많은 분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러니까 4월 1일이 되어서야 영상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들께서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 3일 밤의 일이잖아요. 네. 왜 늦어졌습니까? 저는 12월 3일 이후에 곧바로 이 영상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 자체부터 비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한 일은 비상식적인 과정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김현재 단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단성한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내란 수사 과정에서 제가 당한 일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2월 달 이제 6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김현재 단장이 입장을 바꿔서 문봉쇄용이고 케이블 타이가 부대원이 국민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2월에 접어들어서야 이 영상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 방호과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이후에 영상 확보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또 한 달 반 넘게 기간이 소요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입니다. 이 CCTV 안에 이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게 제3자에게 제공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예. 계엄군이 저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 계엄군에게 저는 제3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소하지 않는 한 이 계엄군에 관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저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원칙과 규정이 이제 국회 사무처 쪽에 있었습니다. 예. 가해자인 계엄군의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소를 했고 고소를 바탕으로 영상 확보도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취재 활동 중에 바쁜데도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성춘 의원님. 대통령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저 한 장면으로 그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저거는 포방용이 아니라 뭐 문봉쇄용이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체포조도 운영되었고 뭐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을 보고 저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런 포박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실 그 계엄 당일날 봤던 영상이나 장면들은 정문에서 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계엄군이 뭔가 물리적으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위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고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것이구나. 저렇게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저렇게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폭력,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만약 그날 밤에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국회를 둘러싸고 계엄군의 지휘를 막지 않았더라면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저 영상 하나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 영상을 본 국민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는 생각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요. 첫 해명부터 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대로 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캐브타이 자체를 군이 계엄군으로서 출발했으면 당연히 소지했어야 될 물품인데 이를 마치 숨기려고 하다 보니 저는 저렇게 꼬인 해명이 나왔고, 저는 이제서야 드러나면서 더 큰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 찍힌 시간을 보면 12월 3일 11시 54분으로 아까 나오더라고요. 54분, 11시 54분이면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해제가 되기 전 딱 그 상황이잖아요. 네. 계엄 포고령이 사실상 이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장면을 보면 포고령이 실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고령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면적인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갔던 동원됐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기자가 지금 포고령에 의하면 언론 출판에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취재를 하느냐, 그러니 당연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 당연히 포고령 1호는 그냥 문서로만 전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작동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군대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80년 5.18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45년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던 민주주의 역사가 12월 3일 밤 11시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상황을 만들었던 여러 내란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많은 이제 수사가 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이틀 이후부터는 반드시 법의 단두대에 반드시 올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탈영병을 체포했었던 그 병과에서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익숙한 장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체포조라고 하는 것은 거수자를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의 신병을 확인하고 2인 이상의 체포조가 가까이 접근해서 양손을 포박하고 벽으로 밀친 다음에 수갑 내지는 포박용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체포하는 그 장면 그대로거든요. 예. 저건 이제 시민의 저항을 그냥 그저 물리적으로 막으려고만 했다가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저 유지훈 기자를 체포하고 포박하려는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반 케이블 타이였다. 그리고 포박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 케이블 타이는 박선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미제, 공군, 코브라 케이블 타이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나비용으로 되어 있고 시건할 수 있는 그 몸통 밑에 줄을 당기면 저 나비 모양이 줄어들면서 손목을 옥죄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저런 형식이라면 국회에 달려있는 문 손잡이를 아무리 포박한다 하더라도 위로 바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것은 봉쇄용이 아니라 포박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장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 계엄이자 사람을 억압하고 포박하려고 했던 그런 계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체포 지시나 포박 지시가 없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들은 여러 변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특히 호수위 달그림자 같은 표현은 지금 본 장면하고는 워낙 다른 그런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변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보신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예, 병력이 몇 명 들어가지 않았다. 겨우 15명이다라고 했고요.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 단장 헌법재판소 나와서 했던 발언,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예. 한 말씀씩 듣죠. 저는 김현태 단장이 그 길거리에서 12월에 했던 기자회견 거기서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챙기라라고 발언을 했다가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현태 단장이 뭐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내란 단순가담죄라도 조금이 덜기 위해서 저렇게 뭐 거짓말을 했구나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현태 단장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을 바꾼 것도 역시 비겁하지만 그 이후에 본인은 어땠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설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런 김현태 단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녹취록에 따르면은 나는 그래도 김현태를 아낀다. 김현태가 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뭔가 자신의 부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이 참 군인이지. 김현태 단장처럼 말을 바꾸고 오히려 본인이 모셨던 상관에 대해서 회유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김현태 단장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뭔가 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 다시 언론에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표현했던 분들이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태 단장이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마는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최종 마지막까지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군복을 입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현태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김현태 장장은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고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 명예마저도 허시짝처럼 본인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오늘의 그 영상 속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해당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를 통해서 사건이 더 진실적으로 규명이 되고 그 이해에 따라서 뭐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윗선에서부터 있었는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발생했는지는 밝혀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이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인 일선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심판장에서 했던 말과 곧바로 보도되는 반론 보도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인들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 간부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테이저건 등으로 차단해라는 말까지 본인이 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진술이 본인의 어떤 재판이나 수사 상황에서 불리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는 어떤 말을 안 하는 전략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 장면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인권에 의한 체포가 아니라 완전히 폭력에 의한 체포입니다. 벽에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든지 팔을 세게 끌어당긴다든지 다리가 들리는 상황들을 모두 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서 유지훈 기자 인터뷰하면서 한 2달 정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밝히더라도 잘 이른바 계엄 사태에 대한 뭐 변론 과정이나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는 고소하게 되고 영상도 구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복원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의 모습이고요. 앞서 보신 화면보다 훨씬 더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밤샘 집회를 저곳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계속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